우선은 효율적인 활용한 조속한 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미사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이게 참석하셨습니다. 비상식 아니냐 ISC.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확성 발언을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흥한 정책 얘기는 1위, 수출입 1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 연일 신구 권력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향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관련된 정치권 소식 정택은, 박원석 두 전직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신구 권력 간의 이 갈등 양상이 좀처럼 좀 잦아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좀 국민들 보기에 답답하고 또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정권 이양 과정의 갈등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든 윤석열 당선인이든 좀 양보를 하고 여유 있게 생각하는 쪽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그렇고 그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인수위에 있는 인수위원들이나 참모들도 그렇고 무조건 대통령이나 당선인의 뜻을 따를 것이 아니라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하고 뭔가 조정의 여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반대를 하는 거하고 빠른 이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5월 10일 이후에는 과정들은 진행이 될 거예요. 반대로 윤석열 당선인 쪽 참모들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한 48일뿐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개진을 하고 그런 속에서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접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렇게 여론전까지 하면서 갈 문제인가.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정 의원님께서는 양보와 타협, 여유를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공백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지금 갈려 있어요. 어떤 타협안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좀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거가 끝났는데 다시 지금 선거 한복판으로 돌아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구 권력 간의 뭐 충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인 측도 그렇고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렇고 조금은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서로 반발씩 물러나서 뭔가 합의를 만들어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우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제왕적 권력을 탈피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졸속으로 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확고한 그런 방침 하에 조금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안보 공백이니 행정 공백이니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군 통수권자로 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건 맞으나 어쨌든 5월 10일이면은 통수권이 이전되는 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뜻을 꺾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봤을 때 지난 5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가 어떤 대목들이 우려되는지를 조금은 좀 차분하게 당선인 쪽에 의견 전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치 이게 이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불려 나온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일단 그 두 분 간의 회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각 당에서 굉장히 지금 말들이 거칠어지고 이게 뭐 이 상호 간에 어떤 대결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참모들을 통한 물밑 조율의 한계가 있다면 이게 탑다운으로 직접 두 분이 만나서 이 쌓여 있는 어떤 이견이나 쟁점들을 해결하는 식으로라도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려를 빨리 불식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조금 다른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게 지금 두 분의 성격 자체가 두 분이 만나가지고 바로 해결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 느낌이 예를 들면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받을 때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만나가지고 뭔가 안 풀리는 문제를 담판했다고 그러면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제 느낌상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도 그렇고 이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도 그렇고 절충점이 쉽게 찾아질까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참모들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참모들 간의 합리적인 방안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당선인들에게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들을 설득해 들어가면은 오히려 이게 또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탑다운 방식, 바텀업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박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청와대 이전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일단 직무를 시작하고 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확고하게 이전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른바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윤 당선인도 현실적으로 최대한 그 이전 과정들을 빠르게 하겠습니다만 5월 10일까지 안 되면 뭐 청와대에 근무할 수도 있고 뭐 통일동에 잠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발 물러선과 동시에 지금 청와대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를 하는 것과 우려를 전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 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비 승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방부가 굳이 용산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 3부본부가 예를 들면 육군본부가 용산에 있고 해공군본부가 대방동에 있다가 이게 다 계룡대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군정을 총괄하는 국방부는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합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참이 실제로 군령을 지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대북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위기관리 체계가 격상되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지금 수방사에서 지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다만 그 이전 과정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차분하게 제대로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선인이 계속 강조하는 점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뭔가 거기에 발을 담그게 되는 과정보다는 그것을 끊는 과정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다라는 의지 표명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면 이게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죠. 외교적인 상황도 그렇죠. 그런데 정권 이양 과정에서 온통 이 문제로 모든 관심들이 가버리는 것이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모두에 말씀드리는 게 양보와 여유가 필요하면 갖출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저는 금방 해결된다고 봐요.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어떻게 보면 그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를 해서 조금씩 한 발씩 물러서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가지신 분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민수희 고문으로 있는 임태희 고문 같은 분이 얘기를 하셨죠. 지금 얘기가 쑥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그렇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얘기하는 그런 인수위원이 필요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뭐 뒤에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 그 북한의 방사포 그 4발 3월 20일 날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당선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선인이 그 메시지를 직접 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로 그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보고서와 잘못된 보고에 기초해가지고 메시지를 잘못 낸 거거든요. 그러면 인수위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데 보고도 잘못됐고 과연 메시지를 이걸 내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이 정권 이양 과정과 인수 과정들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우리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어제 그 방사포 관련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고 박 의원님께 말씀을 좀 드리면, 그 9.19 군사 합의를 통해서 서해 지역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완충 구역을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최근 서해 지역에서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이게 9.19 군사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모들 사이에서 보고가 좀 제대로 좀 이루어졌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네.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네. 어떤 전문가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 잘못된 보고를 올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정도로 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안보 전문가가 인수위원회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문책석 경고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 네. 그런데 실제로 그 국방부에서도 어제 국회 보고가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인수위 그 당선인 측에서는 방사포의 그 탄착 지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위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북한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는 점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관련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쏜 건 확실하고, 네. 그리고 휴전선으로부터도 거의 200km 북쪽 지점에서 발사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어쨌든 이 재원이나 혹은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거는 이제 뭐 미군 위성이 다 추적을 했을 테니까 곧 국방부에서 결과를 발표하겠지만 네. 그게 우리 영공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김은혜 대변인은 또 브리핑하면서 군사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우리 영공을 침해했다면 뭐 동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팩트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수위가 그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고 향후 5년간 국정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논란도 그렇고 지금 이런 현안에, 안보 현안에 대응하는 그런 당선인의 메시지나 혹은 그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도 그렇고 안정감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실은 초기 정권의 이미지가 조금 이제 불안하다, 이런 걸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서두르고 너무 일방적이다.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가장 큰 명분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이제 그런 국정을 펼칠 거고, 제왕적 이 대통령의 지위에 안주하지 않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굉장히 불통이고 또 제왕적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는 이런 비판 굉장히 귀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그 청와대발 속보가 나왔는데요. 관련된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고 그러는데 관련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좀 드릴 것 같은데, 최근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의 회동이 불발된 그 잠정 연기된 그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임기 말 인사권 문제가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누구로 지명을 할 것인지를 놓고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측이 이견을 좀 보였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이창용 IMF 국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습니까? 이창용 IMF 총재 자체에 대한 이견들은 IMF 크게 국장.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임기 말까지 나한테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걸 다 행사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그 권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새로운 정부와 다른 그런 각 기관에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과연 물러나는 대통령이 해나가는 인사권으로 적절한가? 인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고 임기가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자꾸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예를 들면 5월까지 인사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취지가 앞으로 4년간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운 정부와 같이 일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이라는 것은 그 인사를 지금 늦출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중에 하나가 소위 감사위원 지금 2사람 공석에 대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이 과반수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감사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1명을 더해서 향후 앞으로 2년간의 감사 결과를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 과연 이런 형태의 인사권이라는 것이 암만 법적으로 법에는 5월까지 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인사권 행사라고 봐야 되는지 저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인사권의 행사 문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창용 IMF 국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이런 보도도 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지명이 됐다면 앞으로 회동을 다시 날짜를 잡는데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제 지금 현재 공석인 4자리의 인사를 놓고서 그 실무선에서 협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견이 노출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을 들어보면 한국은행 총재와 관련돼서는 특정인을 지명한 바가 없다. 당선인 쪽에서. 그 얘기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은 지금 물러나는 정권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임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네. 때문에 아마 당선인 쪽에다가 의견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오늘 지명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서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사위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견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명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각각 할 건지 혹은 뭐 비토권을 가질 건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합리적으로 절충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임기 말이기 때문에 지금 지명되는 그런 어떤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어떤 이 주요 자리들은 새 당선이니까 새 대통령과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때문에 인사권이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당선인 측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존중하는 것도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뭐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회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저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회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의 덕담 주고받는 형식적인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좀 갈등을 겪고 있는 의제들이 쌓여 있을 때 만나서 그 갈등을 푸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어도 여러 보도 나왔던 취지 정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양측의 이견이 좀 덜한, 이견이 없거나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인사 그리고 중요한 자리니까 먼저 지명을 했다라는 취지로 좀 읽히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회동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관련해서 녹취가 제가 좀 준비된 게 있는데 일단 녹취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녹취를 좀 듣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명색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는데 그냥 얼굴 붉히고 헤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의제가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되고 지엽적인 부분만 남았다 그런다면 두 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그 문제를 푸십시오.
청와대도 MB 사면 요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결국은 뭐 김경수나 기타 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민주당의 중요 인사, 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핵관이나 뭐 권성동 의원님 이런 태도와 이런 말씀은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이나 태도가 묻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점령군 태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법을 중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입장이나 역할을 중시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자를 만나지 않으실 이유가 없겠죠. 네, 여러 언론 그리고 정치권에서 분석이 나오는 게 그 양측의 회동이 결렬된 지금 잡히지 못한 이유 가운데 여러 가운데 하나가 인사권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좀 걸려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권성동 의원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전 발언?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퇴임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퇴임하는 대통령의 문화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서 인사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은 국민이 준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점령군이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든 뒤에 오는 권력을 이양받는 정부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관점에서 권력 이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면 뭐 권성동 의원 발언이 예를 들면 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임 대통령이 뭔가 후임 대통령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저는 그런 문화를 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그거잖아요. 이전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 사면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요청하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암만 지금 지방선거가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좀 나라를 크게 좀 넓은 안목에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을 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앞선 권성동 의원 멘트 중에 청와대도 MB 사면 요청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저번에도 첫 회동이 잡혔을 때도 저희 얘기를 앞서서 거론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면이라는 거는 그 통치권으로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렇게 이제 윤핵관으로 알려진 분이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게 맞느냐? 저는 사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선인이 직접 그 회동에서 대면한 자리에서 진정성 있게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수고 끝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지 저렇게 주변에서 공공연히 얘기하는 데다가 거기다 더해서 뭐 김경수 사면이 마치 이게 사면 거래가 이루어진 듯한 이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저렇게 시사하는 발언을 자꾸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회동이 틀어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관측이 나오는데 뭐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당시에도 저는 권성동 의원이 뭐 김경수 사면을 거론하고 그런 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게 그 두 분 간의 회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분이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공공하게 거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보면 그 한편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바람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김경수 지사 문제를 같이 제기를 하면서 이게 순수한 통합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발언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원석 의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권성동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권성동 의원이 김호수 검찰총장 관련된 언급을 했던 것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대검과 법무부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런 발언도 좀 부적절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임기가 남아 있는 이 권력기관장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시종일관 검찰의 독립성을 강하게 얘기해왔던 분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임기 남아 있는 검찰총장한테 알아서 처신하라. 그 얘기는 곧 물러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통보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정쟁의 이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었고, 이 검찰청 앞에 김호수 총장을 응원한다는 화환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런 해프닝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부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보고요. 물론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떻게 처신할 건가는 뭐 본인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압박하는 건 과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저는 폐지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검찰에 대한 이게 이제 견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다 할 검찰에 대한 견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전의 검찰로 혹은 그보다 더 강한 검찰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관해서 윤석열 당선인 표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이게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또 본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검찰권을 가지고 정치보복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포 검찰개혁은 무엇이다라는 게 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그 김호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현재 검찰이 그 주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관련된 발언을 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죠. 네. 지금 그 권성동 의원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습니다만 네. 분명한 것은 김호수 검찰총장은 그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여러 가지 사건, 뭔가 특히 이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수사지휘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대단히 잘못 지휘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앞으로 결국은 이제 이게 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정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 이것을 잘못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을 쭉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관련된 녹취를 좀 듣고 박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을 들었는데 의원님 일단 그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선 전에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뭐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오늘 민주당 반응을 보더라도 지금 당선인 쪽에서 그 제안한 2차 추경에 대해서 환영한다라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이제 처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인수위에서 이 업무 보고를 계속 기재부나 이런 데로부터 받을 테니까 2차 추경 규모를 대강 확정을 해서 이건 이제 국무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두 분이 회동을 하게 되면 이것도 주요 의제에 오르게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당장 지금 그 2차 추경보다 급한 게 뭐냐면 내일 모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 대출 한번 그 만기를 연장했던 만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인수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이 문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만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걸 계속 연장해주면 결국엔 부실채권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따질 문제고 지금 당장 자영업자들이 고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출 만기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그 선거운동 기간 내내 50조 손실보상을 공언했고 이거는 뭐 임기 시작과 동시에 바로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그 인수위 기간을 고려하면 지금쯤 추경안이 논의돼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뭐 주요 현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권력 그리고 현재 권력 간에 빨리 만나서 관련된 의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신 것 같아서요. 일단 관련 내용을 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권력과 새로운 권력 사이에 이렇게 첨예한 갈등이 불거지는 게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영향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이렇게 주요 격전지를 놓고 치열한데 먼저 그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경기도가 특히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에 그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고 민주당도 많고 거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연대했던 김동연 전 후보죠. 전 후보도 경기지사에 대한 뜻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뭐 저도 초반부터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정권 인수 작업들을 함과 동시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가 사실은 차기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흔히들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무총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로 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렇게 그 큰 장점이 있는 자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당대표 얘기도 나왔고 총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만약에 선거에 나가서 승리를 해서 경기 도정을 맡고 경기 도정을 통해서 4년 동안 성과를 내고 본인의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차기로 나가는 데 기반을 만드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본인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경기도지사 출마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통상적으로 경기도지사 그러면 뭐 경선 이런 건데 전략적 공천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제가 자꾸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이 당내 맞냐고 여쭤보는데 많습니까? 전략공천 경기도지사 후보? 안철수 위원장이 만약에 출마 의지를 갖게 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경선을 해라.
이거는 오히려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경기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선거인단들을 모집을 할 텐데 그 선거인단 천지에 있는 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위원장이 앞설 수 있겠죠. 근데 당내 선거인단에서 앞설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이런 정도 배려가 가능하겠죠. 지난번에 서울시장 경선했던 것처럼 100% 여론조사를 한다. 이러면 뭐 거의 동등한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출마설 모락모락의 정 의원님 발언도 일단 좀 포함이 돼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의원님 일단 그 의원님 또 정의당 출신이시니까 네. 정의당 얘기는 또 그 예상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대선 막판에 네. 다당제 민주주의로의 어떤 정치 개혁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제기했던 의제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에 정치개혁을 들고서 정치교체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그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입장이 또다시 갈리고 있어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그 2, 3인으로 돼 있는 거를 4인 이상 될 때 쪼개기를 할수록 돼 있는 거를 3, 5인으로 하고 쪼개기를 금지하는, 네. 그야말로 이제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 전까지는 입장이 좀 불분명했다가 강한 어떤 반대 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냥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 지금도 이제 중대선거구긴 한데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력의원 그 정수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TK 지역이나 영남 쪽에 본인들이 좀 유리한 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 합리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서 정개특위에서 뭔가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제도 개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이제 정의당의 그 이 기초의회 혹은 광역의회 후보들이 출마 준비를 하고 지역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그 기초선거구에서조차 이제 2명을 뽑는 3인 선거구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전국적으로 쪼개기 담합을 양당이 했거든요.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면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이번에 선거 막판에 심상정 후보를 응원하는 뭐 후원금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선거 결과는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실패이고 패배인 게 맞거든요. 이제 당내에서 그에 대한 이렇다 할 그 뭐 책임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다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길게 보면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는 정의당이라는 정치적 기표의 의미는 그 많이 좀 희박해졌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제 재창당에 준하는 그런 어떤 황골탈퇴, 근본적 혁신의 방안이 나와야 장기적으로 진보 정치의 전망을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치열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을 해서 내일 대구 사저로 돌아갑니다. 시점이 또 지방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물론 대선은 끝난 이후지만 뭐 앞으로 향후 전국에 좀 영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시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 다만 본인과 관련된 수사와 처벌과 관련돼서는 심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실 것 같고, 동시에 아마 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같이 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간략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찾아가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가서 만나야 되죠. 만나야 그리고 된다. 제가 봤을 때는 만난다고 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내일이나 아니면 뭐 이러면 이번 주말이라도 대구로 직접 갈 가능성? 그 일정에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당선인이 오히려 지금 현안에 걸려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박원석 두 전직 의원들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시기와 관련해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와 미국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7.22% 상승해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천이 2배 이상 올랐고 경기와 서울, 부산도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지만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입 중소기업 실태 조사 결과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업체도 10%에 달했습니다. 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 폴란드 한국대사관에서 무단 출국한 해병을 인계하려고 했지만 국경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시기와 관련해 자신도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통일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임시 취재 텐트에서 문 대통령과 언제쯤 볼 수 있을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당선인이 머물 곳도 빨리 지어지는지 묻자 정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서울 통이동 집무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 유사시에는 청와대 지하 벙커 위기관리센터를 사용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유사시 국민 안전을 위해 NSC 등을 주관해야 하는 만큼 통이동에서 집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가까이 있는 청와대에서 신속 대응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차기 정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총리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역대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박 전 대통령이 퇴원 이후 대구로 내려가는데 당선인이 취임 전 대구를 찾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할 인사들을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 채우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입의 비상대책위원은 국정농단 하수인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되살린 건 민주당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6단체장 회동을 언급하며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재벌 개혁에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설이 불거진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안규백 의원은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가 만약 민주당에 들어온다면 여러 가지 헌신과 기여가 있어야 당원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민석 의원도 민주당과 뿌리가 다르고 결이 다른 분이라면서 민주당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적절할까 하는 당원들 사이에 의구심과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9만 881명으로 전날보다 13만 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영향이 끝나는 주 중반에 접어들면서 확진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된 확산세의 누적 환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1,042만 7,247명을 기록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하루 새 291명이 늘어 누적 13,432명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된 경우 전화 상담과 처방, 모니터링 등이 한 번에 가능해져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면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면역 저하자 등이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당선인 대변인실에서 전해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은 총재 인사와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준비해온 대로 잘 견뎌내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근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지만 기존의 방역 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의 공동주택 가격이 14.22% 오른 것을 비롯해 경기 23.20%, 부산 18.31%, 대구는 10.17%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12.38%, 대전 16.35%, 충남 15.34%, 경북 12.22%, 경남 13.14% 각각 올랐습니다. 반면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세대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또 대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수출입 중소기업 313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이 79%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은 10%, 영업 적자 전환을 예상하는 기업도 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가 장기화하고 있는 전쟁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은 러시아가 존립 위기에 처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 직면한 푸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릴 경우 핵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재래식 전쟁에서 핵 전쟁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훈련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파괴력이 약한 소형 전술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사용 가능성은 오히려 커져 주민이 없는 외딴 곳에 엄포용으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전술핵은 약 2,000개로 동부 접경지대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도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ased on our current analysis, we have not changed our nuclear posture to date, but we are constantly monitoring for that potential contingency, and of course we take it as seriously as one could possibly take it. 이에 대해 러시아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크렘린궁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국가 존립 위기에만 사용한다며 작전은 철저히 사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 군사작전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해명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에서 정상들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유럽 방문에선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의제인데 백악관은 중국의 무기가 지원된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 방문에 나섭니다.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 정상회의, 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압박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설리번 보좌관은 추가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약화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돕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주요 의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에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에 대해 경고했지만 긍정적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무기 등 어떤 지원에 나선 것이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s we have not seen since those meetings or since the president's conversation with Xi,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a to Russia. Bu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closely.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특히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우크라이나 측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어제 폴란드 측 국경 검문소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주 폴란드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A씨를 인계하려고 했지만 A씨가 검문소에서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영토가 아니라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만큼 대사관 관계자들은 A씨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가 중이던 지난 21일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고 인터뷰 등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 국제의연군에 자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인사권을 놓고 현 정부와 인수위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걸로 전해졌었는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전격적으로 지명이 이뤄진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으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 수석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거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제, 금융 전문가라며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쳐 국제통화기금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경제금융 전문가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국내와 국제 경제 및 금융통화에 대한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해 주변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식견과 경험이 글로벌 네트워크 금융 상황에 대비하는 안정적인 통화 신용 정책으로 이어져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임기가 도래한 주요 자리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은행 총재 지명이 양측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후 다른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또 한 번 연기된 뒤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의 회동도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청와대 인사 발표 직후 협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특정 인사를 추천한 적이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질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공군 훈련병이 하반신 통증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군 병원을 찾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결국 의병 전역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의관들은 엑스레이를 찍어달라는 요구도 민간 병원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강했던 22살 홍모 씨는 지난해 4월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훈련 2주차 때 발목을 접질렸고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에 통증이 시작돼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당시 근육이 놀란 것 같다는 진단을 받고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허벅지 쪽도 조금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도 그냥 그 병원에서 그냥 근육이 놀란 것 같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계속된 훈련에 다리가 올라가지 않는 증상까지 생겨 기지병원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엑스레이 촬영을 요청했는데 군의관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촬영 하나 자체도 안 해준다는 게 되게 의아했었죠. 왜 안 해주는지. 왜 안 해준다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없었나요? 네, 그런 것도 설명이 없고 그냥 엑스레이 촬영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제대로 된 진단이나 치료를 못 받은 채 4주차 행군까지 한 이후 통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에 홍 씨는 응급실을 찾았지만 당시 군의관은 다리를 몇 번 움직여보더니 이게 응급진료로 올 일이냐며 폭언했다는 게 홍 씨의 증언입니다. 너가 밖에 있었으면 이런 거 가지고 민간병원 응급실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막 속상하기도 하고 되게 놀랐죠. 왜냐면은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이후 이틀 만에 다시 찾게 된 기지병원. 부모와 함께 민간병원 외진을 요청했지만 군의관과 훈련소대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묵살했습니다. 결국 후반기 교육까지 모두 마치고 공군 8전투비행단에 배치된 홍 씨. 증상이 생긴 지 2달여 만인 6월 말이 돼서야 국군 춘천병원에서 CT와 MRI를 찍을 수 있었고 이후 한 달 뒤 고관절 스트레스 골절과 무혈성 괴사소견을 받아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훈련소장 그 교육사령관 막 사과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자식은 장애인 됐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홍 씨는 수술 뒤에도 민간 재활병원과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반복하다 심신장애 등급 5급 판정을 받고 입대 7개월 만에 의병 전역했습니다. 한 번도 뭐 엑스레이나 아니면 CT나 MRI를 촬영해서 정밀하게 진단을 해보려고 하지 않고 마치 그 피해자가 꾀병 환자인 것처럼 취급해서 안일하게 진단을 한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군은 담당 군의관 3명과 훈련소대장 1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병을 집중 관찰하는 추적진료 관리팀과 고관절 전담 클리닉을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낙동강물을 사용해서 재배한 쌀에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다량 검출됐다는 환경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 강보 건설 이후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 국민의 밥상도 위협받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데 먼저 조사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낙동강 물을 사용해 기른 쌀 2종을 수집해 분석해본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란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건데요.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를 유발하는 남조류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남성 정자수를 감소시키거나 간 독성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이 나올 텐데요. 성인이 만약 하루에 300g의 쌀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쌀 2종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각각 0.954 마이크로그램과 0.759 마이크로그램으로 미국 정부의 1일 허용치보다 최대 8배, 프랑스 기준보다는 최대 15배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이유는 뭡니까? 네,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워진 4대강 보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지난해 7월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 상류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끈적끈적해 보이는 녹조대가 강 표면을 뒤덮었고요. 그리고 낙동강 하류인 경남 창원의 한 농가에서는 녹조로 인해서 논과 배수로가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보로 인해 강물의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심해졌고 이 물을 사용해 기른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조 발생 시기도 많이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물색 또한 날이 좋은 날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제가 이제 나름 관측한 보로는 한 4월 중순 되기 전에 벌써 녹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환경단체는 마이크로시스틴이 300도 이상 고온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인체 축적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쌀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에서도 독성 물질이 검출된 적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낙동강 중하류 지역에서 재배된 무와 배추에서 100g당 각각 0.185 마이크로그램과 0.113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건데요. 역시 프랑스와 미국에서 정한 1일 허용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당시에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기자회견에 나서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와 지난 조사를 토대로 하루 식단에서의 총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성인 1인당 최대 1.249 마이크로그램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됩니다. 네,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도 농산물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만큼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용수나 농산물의 독소 잔류 기준이나 분석 방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가 않습니다. 식약청이 올해 6월 안으로 이 분석법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이후 환경부와 농림부, 식약청 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실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실태 조사뿐 아니라 4대강 보 개방을 통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4대강 보 해체 반대와 4대강 제자연화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권위가 서울교통공사의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 관리 규정을 고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 게시를 허락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광고 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공사 측은 해당 광고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분쟁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새학기를 맞아서 수입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 등의 안전성 집중 검사를 벌여 불법, 불량 제품 53만 점을 적발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가 2만여 점, 태블릿 PC가 4천 점 순이었습니다. 대개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제조사, 보증수리 연락처, 제조 연월 등 표시 사항을 위반한 제품들이었습니다.
타이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등을 살펴보는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NHK방송은 타이완이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을 파견해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단 방문은 지난달 타이완 정부가 수산물을 비롯해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전량 통관 검사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순조로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가 테슬라와 애플 등 대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930선을 전후로 해서 순조로운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전날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신호에 하락했던 미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기업들의 실적 호조, 경제 지표 개선 등이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환율의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9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당장 러시아의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커지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 전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와 달리 서늘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7.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낮은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겠지만 종일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제주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쪽 지방에는 미세먼지까지 말썽입니다. 지금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이후에는 광주와 전북까지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와 경북 지방도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0도, 광주 12도,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날이 개면서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주 후반까지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호흡기 안 좋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